네, 이번 시간에는 사장, 서비스 유통 경로의 유형, 그다음에 전자 채널 관리,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내용 학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이제 유통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장단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네 번째 파트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통 경로의 유형, 앞서 제가 직접적 유통하고 수직적, 수평적 유통 간단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유형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직접적, 말 그대로 전통적, 다른 말로 다이렉트 유통, 이렇게 불리는 유통이 한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간접 유통, 대표적으로 수직적 유통의 한 유형인데요. 뭐 프랜차이징, 그다음에 뭐 브로커, 이런 에이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또 다른 유통의 유형은 전자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재는 이 전자채널이 이 서비스 유통 경로의 유형에 아예 한 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워낙 최근에 전자채널에 대한 그런 그 중요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예 따로 떼어서 다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좀 수록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다이렉트 채널, 전통적 서비스 유통 경로입니다. 말 그대로 점포의 사장님이 알아서 매장을 다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 고객이 원하는 요구를 바로바로 이제 적용시켜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장점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채널이 뭐다, 브로커가 뭐다, 에이전트가 뭐다, 이렇게 개념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명확하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통제가 잘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경로 관리 문제, 중간상이 없죠. 도매상, 소매상이 없기 때문에 관리 문제가 없다. 또 고객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즉각적인 대우 조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단점은 제가 이제 매장이 한 잘 돼가지고 또 다른 매장을 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다 관리하려면은 두 번째 매장을 낼 때도 들어가는 비용이 또 그만큼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적 비용이 부담이 된다.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재무적 비용이 부담입니다. 요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혼자서,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 점포의 수가 무한정으로 증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해서, 이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나온 것이 이제 좀 프랜차이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징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그냥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페, 그다음에 뭐 빵집, 그다음에 뭐 김밥집, 이런 것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프랜차이즈는 일단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이 가맹점에게 이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노하우, 그다음에 고객 관리하는 기법, 이런 경영 관리 기법, 이런 것들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이렇게 받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노하우가 없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런 노하우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본사에서 제공한 대로 하다 보면 그러한 그러니까 실패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 가맹점 입장에서의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는 본사 입장에서의 장단점, 그 다음에 가맹점 입장에서의 장단점, 이거를 구분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둘 다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것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앞서 그 다이렉트 채널에서 가장 큰 단점이 사장님 혼자가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데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점포를 이렇게 개설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점포를, 다이렉트 채널에 비해서는 많은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본사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이렉트 채널의 단점이 재무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매장을 하나 내는데 그만큼의 돈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를 확장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이렉트 채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신 것처럼 규모의 경제 실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다이렉트 채널의 장점은 반대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그 다이렉트 채널의 장점이 통제가 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 매장을 운영하는 뭐 김밥 같은 경우에 각각의 매장의 그런 김밥의 품질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조금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차이들로 인해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여기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 입장에서의 또 장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노하우가 없는 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 그런 노하우를 받는 대신에 거기 관련된 로열티를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운영이 좀 어려워서 좀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것이 가맹점 입장에서의 장단점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간접 유통의 유형은 에이전트와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은 일단은 뭘 운영한다는 직접 매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중간에서 서비스를 판매하고 싶은 사람, 서비스를 사고 싶은 사람, 요 중간에서 요거를 좀 더 조율하는 위치에 있는 유통의 유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한쪽의 입장에 서서 이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브로커는 한쪽 입장이 아니라 딱 정말 중간 자정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을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브로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뭐 스포츠 에이전시, 모델 에이전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델 에이전시에서 하는 일은 그 모델 에이전시에 속해져 있는 여러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델 한 명 한 명이 다 상품입니다. 이 모델 에이전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인데 이 상품을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들고서는 이 모델들이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뭐 패션쇼라든가 아니면 디자이너가 있을 거잖아요. 디자이너한테 가서 우리 모델 에이전시에 있는 여러 모델 상품들이 이렇게 있어요라고 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모델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에이전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로커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한쪽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이제 집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 매도자, 매수자 입장을 다 이제 듣고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역시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집을 사고 싶으세요. 그런데 뭐 사고 싶은 그 지역에 나와지는 매물을 여러분이 다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집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미리 알아서 부동산에서 정리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비용이 절감됩니다. 내가 찾아볼 수 있는 마케팅 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비용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을 알아서 분석을 해놔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지식을 좀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제를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서 중간에서 이걸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품을 적절한 정말 그 가치에 맞는 어떤 그 가격대로 판매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직접 그 상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통제력이 상실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단점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유통의 유형에서 중간상이 있을 때는
조금 여러 가지 그 경로의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김밥을 팔고 있는 본사가 있어요. 그 밑에 가맹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추구하는 목표하고 각각 가맹점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목표의 차이로 인해서 본사와 가맹점 간의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가맹점들의 그 품질을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역시 이 중간상이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가맹점한테 권한을 줄지에 대한 또 문제. 그리고 경로가 좀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유통 경로, 특히 중간상이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로의 갈등입니다. 이런 경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교재 보시면은 통제 전략이 있고요. 권한 부여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파트너십 전략이 있습니다. 자율성과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와 자율성이 자율성은 그 가맹점 입장에서의 자율성이 가장 낮은 것이 통제 전략, 가장 많이 자율성을 준 것이 파트너십 전략,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통제는 딱 성과와 보상, 이거를 바로 이제 내세워서 관리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올해 매출 뭐 몇 %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가맹점의 지위를 뭐 박탈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제 전략은 즉각적인 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좀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갈등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갈등이 조금은 더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통제 전략의 단점이고요. 좀 중간적으로 좀 이제 조금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 권한 부여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냐면 본사 입장에서는 지원적인 측면을 줘요. 그러니까 뭐 매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대신에 중간상 가맹점주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거. 이 정도가 이제 권한 부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등 전략에 비해서는 통제력이 조금 올라가기는 하죠. 그런데 아주 많은 뭐 완벽하게 이런 다이렉트 채널이라던가 파트너십에 비해서는 통제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고요.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통제 전략에 비해서는 갈등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너십 전략은 조금 더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서로 맞춰서 그 하나의 목표로 같이 나아가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뭐 지분을 계속 제공해 준다거나 수익에 따라서 적절한 주주의 역할을 보장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파트너십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이 가맹점주, 중간상들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점 이 중간상에 대한 자율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장점은 상호 신뢰. 목표가 같아지니까 역시, 일관된 어떤 그 품질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목표가 같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좀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자율성 너무 좋다 보니까 통제력이 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맹점들이 잘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평판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 이 본사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트너십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이 통제, 권한 이임, 그 다음에 파트너십이 이제 섞어서 이제 뭐 갈등 해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장점은 장점끼리, 단점은 단점끼리 이런 식으로 내용은 내용끼리 이런 식으로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대조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전자 채널입니다. 전자 채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
이제 이런 마케팅이 발생되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죠.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점점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예전과 달라졌느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상거래와 현재의 전자상거래의 차이점 보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이 전자상거래가 어떤 부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계속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별표 아마 3개를 표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이제 공급자 측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의 장점, 그 다음에 직접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의 장점을 구별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전자상거래에서, 전자채널의 가장 큰 이 공급자 측면에서의 장점은 대면 응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눈으로 보이는 장소에 대한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절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장소 유지하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유통 비용의 절감이 일단 가장 큰 장점인 거고요. 소비자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가가지고 옷을 살 때와 인터넷으로 여러 어떤 그런 쇼핑몰에 있는 옷들을 아주 많은 옷들을 이제 한 번에 막 검색할 수 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탐색의 편리성,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제품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 역시 이제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안정성 관련된 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전자상거래는 표준화가 되어져 있긴 합니다. 뭐 똑같은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비교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 거라서 거기 나와지는 설명에 맞춰서 구매하면 되는 상황이라 표준화 어느 정도 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품이 가끔 있겠죠. 실제로 사진으로 봐서는 뭐 이러이러한 스타일이라고 느껴졌는데 와 봤더니 그 제품이랑 좀 다르다, 설명과 다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가 훅 떨어지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확 전환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죠. 신뢰성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적 유통 경로, 전자 채널의 장단점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채널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답은 3번. 고객의 개입으로 인한 일관성 저하?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조금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전자 채널은 예를 들어서 매장이 존재하는 매장에서 유통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서비스에 비해서 훨씬 더 고객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뭐 24시간 내내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많은 것들을 계속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장, 특별한 어떤 눈으로 보이는 매장, 대면 응대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보다 훨씬 더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고 의견을 막 굉장히 많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전자채널의 가장 단점은 그런 고객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보니 그런 개입으로 인해서 고객의 개입이 많이 하게 되면은 제가 앞서 서비스 특성 중에 비분리성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비분리성으로 인해서 고객이 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도 어렵고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고객에 따라서 막 그 품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대면 응대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비해서 전자채널은 고객의 개입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으로서의 가장 적절한 상황입니다. 요 2번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제품 앞에 그런 그 홈페이지에 봐서 선택하는 건데 뭐 내가 산 거랑 내 친구가 산 거랑 뭐 똑같지 않을까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단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를 시켜져 있지만 표준화가
딱 규격화되어져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가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상품들, 비표준화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상으로서는 눈으로 직접 보고서는 이걸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더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끊어서 갈게요. 잠깐만. 네, 다음은 전자교통 경로의 갈등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기업은 이런 온라인으로만 전자 채널로만 고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다이렉트로 대면으로 고객과의 어떤 그 세일즈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같은 상품을 매장에도 있고 온라인상 전자 채널로도 구입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유통 경로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옷을 보러 백화점에 가서 보다가 이게 이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지라는 거를 막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직원 눈치를 좀 보긴 하지만 뭐 살짝 확인해봐서 매장 가격이 좀 더 비싸다라고 하면은 그냥 구입을 안 하고 따로 전자 채널로 구입했던 그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매장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런 차이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되는 거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유통 경로 간의 갈등, 특히 전자적 유통 경로의 갈등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을 그 기업은 해결해 줘야겠죠. 그 해결할 때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뭐 수익성, 그 다음에 뭐 가치 이런 거 가지고 보시면 돼요. 뭐 수익성은 당연히 전자 채널로 이루어지는 것이 높다 하더라도 상품의 특성상 꼭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유지하면서 고객과 직접 만나고 그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두 개 같이 유지할 수도 있고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한쪽으로 아예 경로를 재정비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원칙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서비스 구매 과정의 물리적 증거 이해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증거라는 단어를 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유통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물리적 증거라고 하는 거는 일단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가는 도중에 중간에 그 식당이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와서 몇 미터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지는 표지판도 일단은 그 서비스 업장의 물리적 증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딱 갔는데 주차장의 어떤 시설, 직원의 어떤 태도, 유니폼, 매장의 분위기, 예를 들면 뭐 조명, 향기, 뭐 테이블이나 어떤 의자의 구성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물리적 증거입니다. 물리적 증거는 크게 이제 기능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로 좀 볼 수가 있어서요. 기능적인 요소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근데 이제 환경적이라고 하는 건 인테리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좀 미적인 거, 심미적인 거 이런 거 관련된 것이 환경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물리적인 증거가 이런 유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똑같은 뭐 파스타를 드실 때도 그냥 뭐 집 앞에 좀 허름한 좀 소규모로 하는 좀 작은 규모의 레스토랑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어떤 유니폼이라든가 어떤 그 매장의 분위기 뭐 이런 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이유라든가 받게 되는 경험 이런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증거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리적 환경이라고 있는데 못하고 물리적 증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적 증거와 환경이 비슷하지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문제에 혹시 물리적 증거의 역할로 혹은 물리적 환경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거의 비슷하게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이제 이 증거 역할을 좀 보시면 일단은 패키지 역할.
일단은 포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포장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평가하는,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편의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장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자리에 가서 메뉴를 이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주문을 하는 곳이 먼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매장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셰프의 어떤 그 유능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은 오픈 키친의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구성이 되어져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혹은 또 이제 그 안에 주방의 어떤 시설들이 그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도 역시 물리적인 증거인데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사회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앞에 있는 소박한 레스토랑이냐 아니면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급적인 곳이냐에 따라서 그 식사의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는 어떤 구성원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이건 사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그런 차별적인 이유들로 선택하는 것들은 차별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할, 이 5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물리적 환경이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물리적 증거라고 하는 거는 이 서비스가 이제 생산되는 데에 투입되는 모든 어떤 요소들이라고 좀 봤잖아요. 이 물리적 환경은 앞서 드린 그 모든 눈에 보이는 많은 그런 물리적 증거들, 그걸로 인해서 이 서비스 과정에서 어떤 영향들이 미칠 수 있느냐를 좀 더 통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환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단어와 환경이라는 단어의 약간 그런 사전적인 의미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개념 정리가 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어떤 느낌이 드느냐, 어떤 감정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기 위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시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환경을 분류를 할 때 뭐 베이커의 물리적 환경의 범주도 있고, 뭐 비트너의 물리적 환경의 범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카테고리를 좀 잘 나눠서 여러분들이 각각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문제에 베이커의 물리적 환경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거는 또 반대로 또 뭐 비트너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별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요소, 디자인 요소, 사회적 요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비트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요소, 공간 및 기능성, 그 다음에 표지판 및 상징 조형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살짝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구별해서 범주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